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68이 된 김영자입니다. 서울에서 살다 남편 퇴직하고 시골로 내려와 아들네와 함께 산 지 10년 됐습니다. 저는 인생이 무료할 정도로 평범한 할머니였습니다. 큰 손주 현우는 중학교 1학년, 둘째 서윤이는 초등학교 5학년, 막내 민석이는 이제 7살이에요. 아침마다 새아이 깨워 도시락 싸서 학교 보내는 게 제 일과였죠. 할머니, 오늘도 김치볶음밥? 현우가 도시락을 들여다보며 좋아했습니다. 할머니, 나는 계란말이. 서윤이도 주방으로 뛰어들어왔죠. 나도. 민석이는 항상 형과 누나를 따라다녔어요. 새 아이를 키우는 게 저희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큰아이는 첫째라 그런지 너무 믿음직스럽고 의젓하고, 둘째는 통통하고 귀엽고, 막내는 또 어쩜 저리 호리호리하고 애교덩어리 사랑스러운 저희 보물들이죠. 힘은 들었지만 아이마다 너무 달라서 아들 키울 때는 몰랐던 재미를 또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서로 다른 이 아이들의 모습이 충격적인 진실로 이어져 있을 줄은. 할머니, 학교 다녀올게요. 중학생 현우가 책가방을 메고 뛰어나갔습니다. 현우야, 도시락. 불이 나게 도시락을 들고 뒤쫓았죠. 잠시 후 서윤이도 학교에 갔고, 막내 민석이는 아직 잠들어 있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읍내 회사에 출근한 지 오래. 저는 여느 때처럼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빨랫줄에 이불을 널려는데 며느리가 불쑥 나타났어요. 근무 시간인데 이상하다 싶었죠. 오늘 회사 안 갔어? 어머니 저 어떡해요? 이제 못 다닐 것 같아요. 며느리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며느리가 머문머문 망설이더니 저 임신했어요. 순간 빨래 바구니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뭐라고? 막내가 벌써 7살인데 또? 어머니, 사실은 며느리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현우 아빠한테는 말했니? 그게 제가 무서워서. 며느리가 갑자기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 셋을 낳고 무엇이 무섭다는 건지 저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도 말은 하지 못했지만 내심 그만 낳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이후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아들이 갑자기 병원에 다니기 시작했고, 며느리는 매일 아침 토하면서도 병원은 가지 않았죠. 그러다 어느 날 아들이 퇴근하자마자 술을 한잔 하자며 저를 불렀습니다. 엄마, 제가 아들은 말없이 연거푸 술을 들이키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무정자증 판정 받았어요. 선천성이래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에는 새 손주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현우, 서윤이, 민석이, 그리고 얼마 전 며느리의 임신 소식까지. 새 아이가 하나도 닮지 않았던 이유가 떠올랐습니다. 너무 충격이라 눈앞이 깜깜하고 정신이 아득해지면서 그 후에 아들의 말이 잘 들리지도 이해가 되지도 않는 상태로 멍하니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두통이 심해서 아들이 어느 날 퇴근하고 들어오더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아들의 손이 떨렸습니다. 혹시 뇌에 이상이 있나 해서 CT도 찍고 피 검사도 했는데 의사가 이상한 걸 발견했대요. 뭐가 이상하다는데? 호르몬 수치가 정상이 아니래요. 그래서 추가 검사를 했더니 아들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무정자증이래요. 선천적으로 평생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럼 애들은 이게 가능한 일이야? 선천적이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나이나 질병이 생겨서 호르몬 수치가 떨어진 건 아니고. 믿고 싶지 않아서 그냥 아닐 수도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찾았습니다. 처음에 먼저 현우만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를 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결과가 제 아들이 아니라고. 아들이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서윤이도 민석이도. 아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모든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 아이 모두 아들의 자식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아이들의 유전자가 서로 모두 달랐다는 거예요. 세 아이 모두 아버지가 달랐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며느리는 넷째를 임신했다고? 검사 결과를 받아든 후 며느리를 바로 다그치지는 못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새벽에 나와 잠들지 못한 아들이랑 남편과 함께 술을 들이켰습니다. 아버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말없이 소주잔만 만지작거리다 입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냐? 내 자식들이, 내 새끼들이 다 남의 자식들이었다니.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도 진실을 밝혀야 하나? 아이들은 무슨 죄가 있나?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우는 이제 중학생이고, 처윤이는 사춘기고, 민석이는 아직 어리고, 아들은 소주를 연거푸 들이켰습니다. 그 애들한테 이런 사실을 알려줘야 하나, 평생 비밀로 해야 하나. 그리고 몇 날을 그냥 보냈습니다. 달빛이 마당에 고요히 내리던 밤이었습니다. 남편이 한참을 침묵하더니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들아, 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건 부부 사이의 일이다. 남편이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늙은 부모가 나서서 참견하고 해결할 일이 아니야. 내 아내와 내가 결정해야 할 일이지. 나는 옆에서 그저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손주들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지만 남편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가 나서면 아이들에게 더 큰 상처가 될 테니까요. 하지만, 아버지, 아들이 흐느끼듯 말했습니다. 내 선택을 하거라. 우리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내 편이다. 남편의 말에 나도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현우, 서윤이, 민석이 매일 손이 닳고 허리가 굽어지게 씻기고 먹이고 쓰다듬으며 키운 우리 손주들이 피가 섞이지 않았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남이 될 수 있을까요? 아들아, 나는 조용히 아들의 등을 다독였습니다. 가봐. 현우 엄마랑 이야기해 봐야지.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내가 결정하는 대로 하렴. 아들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허탈한 듯한, 그러면서도 단단한 표정이었어요. 남편과 나는 아들이 사라지는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모든 건 아들의 몫이었어요. 아들이 며느리를 만나러 나간 그날 밤, 우리 부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손주들 사진이 걸린 벽을 바라보며 이 가정이,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될지 그저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아들이 떠나고 나서야, 그제서야 나도 그동안 참았던 울음이 터졌습니다. 여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남편의 팔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세 번이나 다른 남자와 그것도 계획적으로. 목이 메어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매번 손주가 생길 때마다 얼마나 기뻐했는지. 첫째 현우가 태어났을 때는 밤새 떡을 했고, 둘째 서윤이 태어났을 땐 100일 잔치를 크게 했고, 막내 민석이 태어났을 땐 산후조리까지 다 해줬는데, 그 여자가 정말 분노와 배신감, 슬픔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그러게. 겉으로는 저렇게 얌전해 보이더니 10년을 하루같이 믿었건만. 남편도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마당 달빛 아래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매번 산부인과 다니고 태교한다고 좋은 거 챙겨 먹일 때마다 속으로 우리를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남편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우 낳고 아들이라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서윤이는 딸이라고, 또 얼마나 민석이는 막내라고.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생각할수록 소름이 돋았어요. 그 모든 순간이 거짓이었다니. 그것도 매번 다른 남자와. 그런 생각을 하면 구역질이 날 것 같았습니다. 여보, 전 지금 당장이라도 가서 내 손이 떨려왔습니다. 그 여자 머리채를 잡고 우리 아들을 어떻게. 온몸이 떨리고 이가 저절로 갈렸습니다.
매번 시장에서 며느리 좋아하는 반찬거리 사다 먹이고 명절 때 비싼 선물할 때도 그 여자는 우리 아들을 이렇게 하지만 지금은 남편이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들이 알아서 해결하도록 하자. 남편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며느리를 욕하고 싶고 당장 가서 머리채라도 잡고 싶지만 나는 수건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우리가 나서면 아이들이 더 다칠 거야. 동이 틀 무렵 마당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쿵. 아들이 술에 취해 들어오는 소리였어요. 아들아, 부엌 불을 켜고 나가보니 아들이 마당 한가운데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아들이 흐느끼며 제 무릎을 붙잡았습니다. 그 여자가 아들은 온몸이 피범벅에 멍이 들고 흙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미안하대요. 아이가 갖고 싶어서 어쩔 수 없었대요. 아들의 말에서 술 냄새가 진하게 났습니다. 첫째는 제 친구랑, 둘째는 회사 과장이랑, 셋째는 헬스장 트레이너랑. 말을 하면서도 아들은 자꾸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다 계획적으로 했대요. 임신 가능한 날짜 계산해가면서 내 심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이가 갖고 싶었다고. 그래서 남이 남자와. 아들은 자꾸만 같은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어머니, 전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10년이 넘도록 누구와 살았습니까? 아들의 어깨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이들 잘 키워보겠다고 아침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고. 그렇게 돈 벌어다 주고 그래서 갑자기 아들이 벽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바보였어요. 그런 여자 하나 못 알아보고. 아들아, 그만. 아들을 말리려는데 손가락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저는 어떻게 살아요? 어머니, 아들이 제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저 아들의 등을 쓰다듬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눈에서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새벽녘 대문 소리가 들렸습니다. 밖을 보니 며느리가 가방을 들고 서 있었어요. 어머님, 며느리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저 잠시만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더니 제게 내밀었습니다. 아이들 사진이었어요. 이건 아이들 태어났을 때부터 매년. 며느리의 손이 떨렸습니다. 가방에는 짐이라고 할 것도 없이 옷 몇 벌뿐이었어요. 뱃속에는 넷째가.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그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분노와 증오, 연민과 동정이 뒤섞인 내 며느리가, 그리고 우리 손주들의 어머니가 이렇게 떠나는구나. 그동안 아이들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며느리가 제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보통 같았으면 당장 머리채를 잡고 싶었을 텐데 이상하게도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아이들은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큰 댁에 당분간 있을 거예요. 제가 정리하고 자리 잡으면. 며느리의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그때 아들이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모습이. 여보, 며느리가 아들을 향해 한 걸음 내디디려는데 가. 그냥 가. 아들의 차가운 목소리, 며느리는 그대로 돌아섰습니다. 대문을 나서는 뒷모습이 이제 다시는 보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떠나고 마당에는 이상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어머니, 아들이 비틀거리며 절 붙잡았습니다. 전 이제 어떻게 해요? 아들의 눈에서는 여전히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어떡하죠? 그때였어요. 대문 밖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민석이었어요. 언제 왔는지 대문 틈으로 우리를 보고 있었나 봅니다. 순간 아들이 휘청거리며 일어섰습니다. 민서가. 하지만 민석이는 도망가듯 사라졌어요. 그 작은 발소리가 내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세상에 이제 겨우 7살인데 이런 아픔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멈춘 것만 같았어요. 아들은 매일 밤 술에 취해 들어왔습니다. 출근은 하지만 퇴근하자마자 소주병을 들고 아이들 방을 서성이다가 결국 마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곤 했죠. 큰 댁에 있는 아이들 소식은 가끔 들려왔어요. 현우는 학교도 잘 안 간다고 하고, 서윤이는 밤마다 울음보가 터진다고 하고, 민석이는 계속 아빠를 찾는다고. 나는 매일 마당 감나무 밑에 앉아 하늘만 올려다보았습니다. 손주들 도시락 싸던 건 이제 먼 옛날 일이 된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달이 지났을까요? 며느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양육비 문제로. 마당에선 며느리의 모습이 달라져 있었어요. 뱃속의 아이도 더 커 보였습니다. 애들 아빠가 양육비를 안 보내주면 며느리의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어요. 그날 밤의 눈물 어린 목소리가 아닌 차갑고 단단한 제가 법적으로 하겠어요. 아이들은 다 남편이 원해서 남편을 위해서 낳은 거예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어머님. 남편이 아이를 원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남편을 위해서 이런 뻔뻔한 변명이, 이런 뻔뻔한 주장이 어떻게 이럴 수가? 남편이 아이를 원했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며느리의 말에 순간 눈앞이 새하얘졌습니다.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님,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아이를 원했고 저는 그저 남편을 위해서 그러면 다른 방법은? 시험관 시술은? 입양은? 참았던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하필 남의 남자와 그것도 3번이나 각각 다른 남자와.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남편이 얼마나 아이를 원했는지 저는 그저 그만해! 아들이 마당으로 뛰어나왔습니다. 당신이 그렇게라도 아이를 갖고 싶었다면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왜 상의하지 않았냐고? 당신이 무정자증일 줄은 몰랐어요.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결혼하고 3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안 생기고 시댁에서 자꾸 눈치 주고 그래서 남의 남자를 찾아다녔다고? 아들이 벽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그럼 나한테 말했어야지! 병원에 같이 가자고 했어야지! 아들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어떻게 남편한테 그런 말을 자존심 상할까봐. 자존심? 지금 그게 중요해? 당신이 한 짓이 그깟 자존심하고 비교가 돼? 나는 더는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변명이 이게 다 변명이라니. 이게 다 어머님 때문이에요. 며느리가 갑자기 저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매일 아들은 언제 낳아? 손주는 언제 안겨줄 거야? 너희 친정엔 뭐라고 해? 하시면서 순간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내가 손주를 기다렸지. 하지만 그게 내가 남이 남자를 찾아다닌 핑계가 돼.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님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주셨는지 아세요? 매번 친정 가서도 창피했어요. 어머니가 또 뭐라고 하시더냐 물어볼 때마다. 그래서 내 아들 등 뒤에서 3번이나 다른 남자와.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정말 아이를 원했다면 말했어야지. 아들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양육비부터 정하고 이혼해 줄게요. 아이들은 당신들이 낳으라고 해서 낳은 거고 법적으로도 당신 자녀로 당신 호적에 등록되어 있잖아요. 며느리의 말투가 냉정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했어요.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로 등록되어 있고 지금까지 양육한 책임이 있으니 양육비는 당연히. 이 악랄한! 아들이 주먹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임신 중이잖아요. 이 아이도. 뭐라고? 이 뱃속의 아이까지?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혼 소송과 함께 양육비 청구도 할 거예요. 며느리가 아들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아버지로서 행복을 누렸으니 의무도 함께 가져가야지. 하하! 아들이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 법적으로는 내가 아버지지. 하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는 당신이 3명의 다른 남자와 그것도 계획적으로. 이런 증거가 법정에 나오면 어떻게 될까?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들 모두 연락처가 있어. 법정에서 증인으로 세울 수도 있고. 아들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당신 정말 그러고 싶어? 아이들 앞에서 이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걸 원해? 제발, 아이들만이라도. 며느리가 무릎을 꿇은 채 빌었습니다.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폭발했습니다. 이 뻔뻔한 년아! 참았던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내 아들 등 뒤에서 그것도 3번, 4번씩이나 다른 남자와 눕고 이제 와서 무릎은 왜 꿇어? 염치가 있어야지. 어머님, 내가 널 얼마나 믿었는데 첫째 낳았을 때, 둘째 낳았을 때, 막내 낳았을 때 매번 산후조리 다 해주고 너를 내 딸같이 이쁘고 귀하게 생각했는데 어머니. 저도 어쩔 수 없었. 닥쳐. 나도 모르게 손이 올라갔습니다. 며느리의 뺨을 향해 어머니, 아들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이런 여자랑 더 이상 말도 섞지 마세요. 며느리는 얼굴을 감싸 쥐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맞지도 않은 뺨을 부여잡은 채 당신 이제 가요. 아들의 목소리가 얼음장 같았습니다. 법정에서 보면 될 것 같네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미쳐가지고 너무 역겹다. 그만하고 가. 며느리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뱃속의 아이 때문인지 아니면 무너진 자존심 때문인지 며느리가 대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돌아보더니 그대로 사라졌어요. 어머니, 아들이 제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죄송해요. 이런 며느리를 들인 게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니, 내가 미안하다. 내가 손주를 너무 재촉한 게. 나도 목이 메었습니다. 대문 밖에서 차 시동 거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차를 타고 저 여자가 데려온 새 손주를 키웠던 게 이제는 마치 꿈만 같았습니다. 아들아, 우리 손주들은 어쩌지지? 아들은 대답 없이 하늘만 바라봤습니다. 저 하늘 아래 어디선가 우리 손주들도 할머니를 보고 싶어 하고 있을까요? 저녁이 되어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아들은 넋이 나간 듯 여전히 마당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아이들은 결국 저 여자가 키우게 되겠죠.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법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엄마가 키우는 게 맞으니까. 하긴 애들이 어린데 특히 민석이가 아직 7살인데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아빠로서 할 수 있는 건 다 하려고요. 주말마다 보고 학교 행사도 참석하고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양육비도 성실하게 주고.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피는 섞이지 않았다지만 10년을 키운 정이 어디 가겠어요. 그래도 이제 아이들과 매일 함께 할 수 없다는 게 어머니, 그래도 한 달에 2번은 봐도 되는 거죠? 아들이 마치 자신을 안심시키듯 중얼거렸습니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얘가 아빠잖아. 10년 동안 아빠였는데. 그때 남편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참 속도 좋구나. 우리 집안엔 이런 일은 없다. 아들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말을 잃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들이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지금은 말끝을 흐리는 아들의 어깨가 다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을까요? 큰 댁을 통해 며느리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작은 어머님, 큰며느리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동서가 산부인과 의사랑 결혼한대요. 그 의사가 넷째 아이의 큰며느리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들이 술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아십니까? 그 여자가 그 의사랑 그것도 그 동네에서 제일 잘 나가는 병원 원장이래요. 아들아, 우리 아이들이 이제는 의사 아저씨를 아빠라고 부르게 되는 건가요?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돈 많은 의사, 번듯한 직업, 멀쩡한 가정, 이게 그 여자가 원하던 거였나 봐요. 그 후에 알게 된 사실은 그 의사가 불임 부부들한테 이런 식으로 뒷거래를 여러 번 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친구를 소개해주고 그 다음엔 회사 과장을, 마지막엔 트레이너까지. 그러다 이제는 자기가 직접.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병원에서 이런 일들이 며느리하고 그 의사 신고하면 어떨까? 하는 말을 아들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의사가 환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다른 남자들을 알선했다는 증거만 있으면 되는데.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증거요? 그래, 내 친구 첫째 아버지. 목이 메었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내 친구 태수만 증언하면 의사가 어떻게 접근했는지, 어떤 식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맞아요. 태수 이미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그 의사가 자기를 이용해서 그때는 돈 때문에 눈이 돌았었지만 죽을 죄를 지었다고. 아들은 다시는 나 같은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 된다며 아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의사 면허를 걸고 그 뻔뻔한 의사와 며느리에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하며 나갔습니다. 아들이 돌아왔을 때는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태수가 다 불었어요. 아들이 휴대전화를 들어 보였습니다. 녹음된 파일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의사가 어떻게 계획적으로 불임 부부들을 상대로 이런 일을 벌여왔는지, 돈이 필요한 남자들을 물색해서 어떻게 접근했는지. 이거 가지고 의사협회에 제출했어요. 경찰에도. 그래서 어떻게 된대? 다른 피해자들도 있대요.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이래요. 아들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 의사 그동안 이런 식으로 번 돈이 수억이래요. 환자 한 명당 얼마씩 받아가면서. 순간 며느리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 며느리도 이 모든 걸 알면서 저는 이제 매일 아침 텅 빈 부엌에 앉아 창밖만 바라봅니다. 도시락 싸던 자리에는 먼지만 쌓여가고 아들은 의사를 고발했고 법적 공방이 시작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자신도 피해자라며 울었다지만 이제 와서 그런 변명이 무슨 소용일까요? 현우, 서윤이, 민석이 피가 섞이지 않았대도 내 손주들인 그 아이들은 이제 한 달에 2번 아들이 데리고 오는 날에만 볼 수 있습니다. 할머니, 민석이가 안기며 물었죠. 우리 이제 왜 여기서 안 살아요? 가슴이 미어져서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 가족에게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평범했던 일상이 한 통의 검사 결과로 이렇게 산산조각 날 줄은. 하지만 아직도 매일 아침이면 손주들 도시락 싸던 버릇대로 일어나 부엌을 서성이는 제 자신을 발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이건 누구의 잘못일까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세월이 흘러도 이 상처는 영원히 아물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그래도 이 아이들만은, 내 손주들만은 더 이상의 상처 없이 잘 자라주길 바라며 오늘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떡볶이와 김밥을 만듭니다. 그리고 제 아들이 아픈 상처를 뒤로하고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일어나 주길 바라며 기다리려 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지라도